네, 반갑습니다. 찍다의 사담 호스트를 맡은 이미지 노마드의 이노입니다. 저희가 사진을 처음에 접하게 되는 거는 대부분 취미인 것 같아요. 좋아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그게 직업적으로 이어지게 되고, 오디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케이스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좋아서 사진을 찍을 때와 그게 일이 됐을 때는 아예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해서 오늘은 사진과 전혀 상관없는 세무사님과 그리고 영상감독님, 사진작가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특히 두 분을 모신 거는 제가 SNS로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그쪽으로 마케팅을 또 해서 실제적인 효과를 가지고 계시다 하셔서 두 분을 모셨고요. 그러면 세 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세무업을 하고 있는 하시영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플레이 콘텐츠 회사 소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현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화면을 할 때마다 박수 치는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일단 가보시죠. 네, 저는 부산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오롯사진 오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치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익숙하지 않은 세무 이야기로 처음에 말문을 터볼까 하는데, 일을 하면 꼭 세금을 내야 되나요? 일을 하면 세금을 낸다기보다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죠.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벌면 안 내도 되죠. 슬픈 이야기긴 한데, 그러면 세무의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처음에 사진을 단순하게 취미로 찍으시다가 그게 수익이 처음에 생겼을 때 어떤 케이스들이 있고 어떤 부분들로 접근을 하게 될지. 수익의 케이스라고 하면은 사진업계에서는 3.3% 떼고 원천징수로 받으시는 사례 하나랑, 그 다음에 본인 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줘야 되는 두 개가 크게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진을 일로 하게 되면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서 피고용인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본인이 직접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누군가한테 고용을 받아서 예를 들면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게 프리랜서 작가님, 알바 케이스 같은데, 이럴 때는 세무적인 부분 어떻게 신경 써야 될까요? 알바든지 프리랜서든지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세무 처리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직 이 사업자라는 그 일반 채널에 들어오지 못한 초보 채널에 계시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5월 달에 본인이 신고해야 된다는 걸 잘 모르세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안 챙기면 세무서가 챙겨줍니다. 나중에? 네, 잡혀오세요. 그러면은 원래 내야 했던 세금보다 훨씬 많이 내기 때문에 그거를 스스로 챙기는 거, 신고 일정을 스스로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알바로 하게 되면 많이 듣게 되는 3.3% 네. 요 케이스에 해당하시는 거죠. 그쵸. 근데 그거는 일을 주시는 분들이 세금 부분을 먼저 제하고 촬영하시는 분이 받게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미 세금이 빠져나간 부분인데 돈을 받으신 분이 따로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원천징수라는 거는 지급하는 사람이 임시로 떼서 나머지를 지급하고 일부만 세금을 내는 거다 보니까 이 사람의 세금에 대해서 전체를 합산해서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천징수는 임시로 계산을 한 거고, 그거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알바했으니까 또는 금액이 적으니까 신고를 안 해도 되겠지, 안 해도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만약에 어느 선을 넘었다, 선이라고 하는 거는 반순경 비율 대상자 이런 거를 넘었다 하면은 무조건 본인이 챙겨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서에서 챙겨주기 때문에 원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추가의 가산세를 물고 많은 세금을 내야 되죠. 그러면 다른 케이스로 본인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영위해보고 싶다, 시작해보고 싶다 했을 때 사업자 등록증을 내게 되면 간이가세자, 일반 가세자 나뉘게 되잖아요. 네네. 어떤 부분이 다르고 어떤 장단점이 서로 있나요? 간이과세자랑 일반 과세자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작기는 하죠.
간이가세자랑 일반 가세자의 분류는 부가가치세에서만 분류를 해요. 그게 소득세에서는 분류를 안 해요. 똑같은 사업자예요. 네. 그래서 부가세를 많이 내냐 적게 내냐, 부가세를 어떤 형태로 내느냐에서만 차이가 있어요. 근데 부가세는 확실히 간이가세자가 적게 내는 게 맞아요. 근데 간이가세자는 통상적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업을 하시는 분들이 간이가세자를 많이 내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B2B로 거래를 하는 사업자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간이가세자는 기피합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간이가세자한테 돈을 지급을 하고 그 매출 세금 계산서를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이가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대부분 발행할 수 없고, 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 입장에서는 간이가세자랑 일반 가세자가 동시에 있다면은 10% 돌려받을 돈을 간이가세자한테는 못 돌려받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B2B 사업의 유통망의 중간에 들어오게 된다면 본인이 아무리 영세해도 간이가세자는 거래처를 찾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저도 거의 대부분의 일을 B2B 일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처음에 사업자 낼 때부터 계산서를 끊어야 된다라는 전제 때문에 간이가세는 생각하지 않고 일반 가세자로 만들었었는데, 그게 당연한 부분이네요. 그쵸. 그런 이게 과정에서는. 사업자들의 룰인 거죠. 간이가세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3.3% 그 원천징수 받는 분들처럼 초보 채널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세무를 했을 때 처음에 대한 개념 정도는 잡은 것 같은데, 이 세금을 내려고 하면 결국에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려면 마케팅이 되고 일이 들어와야 할 텐데, 두 분은 지금 SNS를 통해서 바이럴 광고를 좀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일 자체도 많이 늘어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 분은 채널에서 주로 어떤 영역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고, 주로 어떤 촬영하고 계신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SNS를 통해서 주력으로 홍보하는 거는 웨딩을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간히 제가 회사 소속이라 회사에서 같이 또 일하는 다른 뭐 광고 영상 촬영이나 뭐 유튜브 촬영, 그런 일상에 대한 거를 이제 계속 나는 뭘 하고 있다 알려주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홍보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뭐 관심을 가져주고, 혹시 어떤 장비, 카메라 세팅은 어떻게 되나요?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홍보가 되는 거. 그러면 SNS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처음부터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해야지라는 게 우선 목적이셨어요? 아니면은 컨텐츠를 먼저 올려보자라는 게 우선 목적이셨어요? 시작을 하면서 나는 이걸로 성공할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통해서 내 기록물을 남겨보자. 어차피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게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가 계속 혼자 놀기도 그렇고 이 장비를 어떻게든 활용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친구들한테 난 이렇게 살고 있다, 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날 봐줘, 그런 건 아니고 정말 나의 일상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게 자연스럽게 그런 홍보가 돼버려서 점점 저도 웨딩 쪽 홍보로 자리를 잡고, 웨딩 홍보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또 홍보라는 걸 바이럴 마케팅을 할 때 처음에는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내가 하는 이거 행위 자체가.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바이럴 마케팅이구나, 이게 바이럴 마케팅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좀 더 그쪽으로 공부하게 됐고, 이쪽으로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결국에 나의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께서 릴스면 릴스, 쇼츠면 쇼츠, 손가락으로 휙 올라가는 넘김을 안 당하고 딱 체류할 수 있게 어떻게 계속 그분들이 체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그런 식으로 좀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기록물이 홍보로 이어지는 결과를 좀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SNS 통해서 홍보하시기 전에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실제적으로 사업적인 이 증가폭이 어느 정도 체감이 되시나요?
정확한 수치는 저도 환산하기는 어려운데 제 체감상 문이나 다른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한 기존보다 한 4배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네. 4배? 네. 40% 아니고? 네. 4배? 4배는 40%? 네. 어. 그만큼 저도 이걸 직접 겪어보고 상담만 10시간을 해보고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문의가 터진 날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엄청난 효과구나.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왜 그렇게 말하는 저는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영상 안 올렸을 때는 당연히 하는 말이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 겪어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성공하신 분들의 말씀을 몇 분을 들어보면 성공에는 공식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차 제가 이 진행 과정을 겪으면서 받는 제 스스로의 느낌이 아 이게 어느 정도 진짜 성공적인 공식이 있는 것 같다. 네, 저도 아직 그런 확실한 단계는 아니지만 이렇게 진행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관심과 만족 그리고 그걸로 인한 전체적인 매출의 상승이라든지 그런 게 공식이 조금 존재하는 것 같긴 합니다. 오디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컨텐츠를 주로 하고 계시죠? 저도 요새는 웨딩을 많이 하는데 전에는 프리웨딩을 좀 많이 했으면 요새는 본식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디님도 SNS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기 전과 후가 좀 차이가 느껴지세요? 저는 제가 22년도에 프리웨딩을 부산에서 야외 프리웨딩을 처음 했거든요. 그때는 우선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런지 올리기만 해도 반응이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프리웨딩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레드오션이거든요. 너무 많아요. 작가님들도 너무 많고 진입장벽도 낮으니까 너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단순히 게시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홍보가 된다의 느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사진을 알리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에 있는 홍보하기 기능으로 돈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B2B 쪽을 더 많다 보니까 SNS를 통한 마케팅은 생각보다 비중이 적은 것 같아요. 웨딩 쪽은 B2C 사업이다 보니까 SNS를 통해서 꼭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파급력도 좋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장이 과포화되거나 누구든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더 해야 된다고 느껴지시는지 아니면은 이거는 효과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가라고 느껴지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식에서 어떻게 촬영하는지 과정을 담은 릴스가 제가 알기로는 감독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알기로는 예. 항상 어딘가에는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네. 그렇죠.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에요. 저는 보면서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게 내가 촬영하는 과정만 보이는 게 아니고 이 릴스를 절반으로 쪼개서 아래는 본인 모습 그리고 위에는 그때 상황에 담기는 상황이 이렇게 한 릴스로 이렇게 숏폼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감독님 릴스가.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촬영을 하는지 고객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바로 직관적으로 보일 수가 있으니까 신뢰도가 상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게 이런 거는 사실 따로 홍보를 안 해도 이게 한번 터지면은 파급력이 엄청 나겠다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사진은 좀 뭘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고 아직 정답은 찾지 못한 그런 단계입니다. 저는. 이렇게 두 분은 SNS를 통해서 스타트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확장시키고 계신데 세무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순간이나 어느 사인이 있을 때 세무사가 같이 협업하게 되면 시너지가 나는지 느껴지시나요? 일반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전에 내고 곧장 가시진 말고요. 내기 전에 세무사를 찾으면 많은 부분 혜택을 보실 수 있고 이미 사업자를 낸 이후라면은 나 좀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때 그때 지체하지 말고 찾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다음 해에 내거든요. 12월까지의 실적을 가지고 개인 사업자는 다음에 5월이나 6월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5월이나 6월에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해서 3월, 4월쯤에 세무사를 찾으면 12월에 이미 처리가 다 끝났는데 그 이미 처리가 다 끝난 부분들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리고 세무서 입장에서도 국세청 입장에서도 얘는 좀 찝찝해서 뒤늦게 수정하나 본데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고 또 더 유심히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 안에 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연도 중에 갑자기 좀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또는 돈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면 바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해에 있을 올해 세금을 방어할 수 있어요.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꼭 결과론적으로 세금에 대한 금액을 꼭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조금 애매할 때 내가 지금 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세금이 내가 나중에 폭탄을 맞거나 궁금할 때도 세무사님을 찾아가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요즘에는 진단이 가능한가요? 그쵸.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나이가 많은 선배 세무사님들은 단순히 세금 계산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얼마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세금을 산출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 윗단계의 일들,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쓰고 그 과정을 계속해서 자문해주는 쪽으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메신저로 소통이 원활해지니까 자료도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해주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세금은 정해진 대로 나오거든요. 죄송합니다. 제 발언이 문제가 있었네요. 아니요. 근데 세금을 준비하지 않은 분들은 그걸 폭탄으로 느끼세요. 근데 원래 세금을 많이 내거든요. 세율이 되게 세요. 생각보다 많이 내는데 그거를 5월에 낼 세금을 그 전해 10월, 11월, 12월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과 그 다음에 5월에 내기 직전에 알게 된 사람의 마음의 준비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사실 금액은 똑같죠. 똑같은데 사람이 인식하기에 이게 폭탄이냐 아니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나왔냐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으면 바로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대부분 일반 사업자로 진행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간이로 네. 하시던 분들도 일반 사업자로 전환해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일반 사업자 기준에서 세금을 내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패턴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개인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 같은데 세금은 아닌 것까지 하면은 4가지가 되는데 부가가치세,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이렇게 세금을 3가지를 내고요. 세금은 아닌데 세금 같은 게 4대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원천징수세액이나 4대 보험은 매달 내실 거고요.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1월, 7월 이렇게 내시고 소득세는 1년에 1번, 네, 그 다음 해 5월 이렇게 총 4가지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사업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사진일은 제조업과는 달리 대부분 사람이 돈을 버는 인건비 위주의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매출 대비 매입 잡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약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거를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거나 어떤 방향으로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부가가치세 부담이 되게 큰 사업이잖아요. 저희 업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지식 서비스 일을 하시면 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요. 근데 그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실은 부담이 크지는 않아요. 숫자적으로는. 근데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내가 받아서 잠시 보관했다가 내야 되는 돈을 내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공제해 주는 게 없어요. 처음부터 내 돈이 아니다. 처음부터 너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나라는 공제해주는 그런 제도를 아예 만들지를 않았어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지출했다면 증빙을 잘 받는 게 중요해요. 증빙이라고 하면은 4가지밖에 없거든요. 적격 증빙은 4가지밖에 없어요. 알고 계시죠? 세문 물어보지 마세요.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그다음에 카드 매출 전표 하고 계산서가 있어요. 계산서는 그런데
부가세에는 영향을 안 주는 면세 사업자용이고,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은 3가지밖에 없죠. 세금 계산서랑 카드 매출 전표랑 현금 영수증. 그러니까 내가 지출을 하면 그걸 무조건 챙겨야 그나마 부가가치세를 차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낼 때 기분이 덜 나쁘다. 네. 그리고 매월 어떤 매출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고 매입이 잡히고 하는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서 1월부터 6월까지 부가세를 7월에 내고 7월부터 12월까지 부가세를 1월에 내니까 6개월치를 한 번에 낼 때 그 충격을 분산시켜야 되니까 매월 조금씩 적립을 해 두셔야죠. 네. 그게 그나마 충격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거 말고는 사실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내 돈이 아니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맞아요. 네, 그냥 입금할 때부터 그 돈은 빼놓는 게 제일 낫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통장을 부가세를 아예 통장을 분리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래서 부가세 통장을 따로 두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저도 원래 원천징수로 이렇게 많이 했었으니까 그때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제가 신경 쓸 게 많이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오롯사진이라는 사업자로 일을 했던 게 아니고 오동욱이라는 사람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떼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거의 신경을 안 썼었는데 이제 오롯사진으로 하니까 2월하고 7월이 무서워지더라고요. 맞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미리 빼놓는 걸 알았더라면 당장은 눈앞에서 없어지는 것 같아도 나중에 괜찮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 부가가치세라는 걸 1년 중에 낼 때 7월, 1월 그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상 염두에 두고 그 돌아가는 자금 중에 일부는 킵해 놓는 버릇을 습관을 들이는 것이 그 어떤 사업을 잘 운영하는 노하우인 것 같아요. 세무사님 입장에서 볼 때 FM적인 케이스는 그런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최선이에요. 아,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이 커지면 커지고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절세는 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많은 분들의 이 관심사가 절세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세금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세금은 적으면 좋죠. 무조건 좋은데 소득은 높아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은 높이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계속 또 연구를 하고 적용을 하는 게 사업자분들한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득이 줄어서 세금이 줄면 사업자분들한테 문제가 되는 거는 어떤 확장을 하고 싶을 때 또는 집을 사야 될 때 큰 돈을 쓰기 위해서 레버리지, 대출을 일으킬 때 금융기관에서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고 그다음에 뭔가 입찰을 보거나 경쟁 비딩을 해야 되거나 그럴 때 그 외주를 주는 업체 쪽에서는 그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고 어느 정도 하는 회사인지 보겠죠. 너무 이름 없는 회사, 부실한 회사에 맡기면 자기들도 위험하니까 그럴 때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소득은 올리고 세금은 적게 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되게 이상적인 뭔가 그런 그림 아닌가요?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소득이 높아지면 당연히 세금도 같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런데 그 소득은 높이고 세금을 줄이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에 해 10월, 11월, 12월 이쯤에 미리 정비를 해서 세액 공제, 세액 감면 이런 거 세팅을 해두고 그 다음에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은 높게 나와서 실제 세액도 높지만 세액 공제 감면을 활용해서 내는 세금은 작게 만드는 그런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거를 위해서 세무사를 쓰고 또 이런 수입료를 지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 세금이라는 게 매출이 아니라 실소득을 가지고 매겨지는 거긴 하지만 실소득은 똑같더라도 어떤 공제나 시스템을 통해서 내는 세금을 줄이는 방향. 그렇게 해서 나의 실소득은 유지되지만 세금 자체는 적게 낼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받는 게 유리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잘 논의해주는 세무사님이 좀 이렇게 좋은 세무사님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 계시는 분들. 네. 저의 세무를 맡아주고 계시기 아. 때문에 잘해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미리 논의를 하셔야 돼요. 해가 바뀌기 전에. 사실 지금은 일반 사업자분들의 인식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25년의 세금을 낼 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은 27년을 또 대비하는 시기거든요. 이미 끝났어요. 25년은 이미 끝났어요. 네. 다 정해졌어요 이미. 네. 저는 처음에 학생 때 일을 할 때부터 가계부를 좀 쓰던 버릇도 있었고 사업자 내면서부터는 세무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직접 다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스스로 하기에 조금 벅차진 순간부터 세무사님을 알게 돼서 세무를 맡기게 됐는데 제가 혼자서 사이트를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하던 때와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세무사님을 통해서 컨설팅이면 컨설팅이겠죠. 내용에 대해서 이해도 하게 되고 방향성에 대해서도 잡아나가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조금 세무사님의 그런 역량 이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꾸준히 SNS를 통해서 효과를 보고 계신데 그러면 실제로 올리시는 컨텐츠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디님 같은 경우에는 촬영한 결과물을 주로 올리시는 것 같고 김영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이나 평소의 모습들을 많이 올리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컨텐츠를 선택하시게 됐고 어떤 부분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은지 궁금해요. 제가 만드는 비하인드 콘텐츠는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있었어요. 그 대신 카테고리가 달랐을 뿐. 웨딩이라는 카테고리에서는 정말로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최천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진짜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는 이쪽 업계에서는 제가 스타트가 됐구나라는 건 저도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 카테고리를 저도 처음에는 생각을 전혀 못하던 폼이라서 왜냐면 내가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결과물 같이 그 결과물을 보여주고 하는 그거 분할 자체를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가 우리 다들 밤중에 쇼츠든 인스타 릴스든 슉슉 넘기다가 우연치 않게 알고리즘에 한 분의 영상이 떴는데 홍보 영상이었어요. 홍보 영상인데 지금 그런 비슷한 폼이 나온 거예요. 외국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던 폼이었는데 자기 모습이 보이면서 자기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그 모습이 윗상단에 딱 보이다 보니 저도 관심을 가지면서 끝까지 봤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지금 윗 화면에 바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해서 저는 이걸 보고 처음에는 와 이거는 완전 바이럴에서 먹히겠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결국에 나의 기록을 그때는 저는 내가 뭘 하는지 기록을 담고 싶었으니까 그 기록을 담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다 또 다르게 든 생각에 진행을 하다 보면서 그 폼을 나도 이렇게 처음에는 비슷하게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 그게 결국에는 레퍼런스를 찾은 거죠. 레퍼런스를 찾고 그 레퍼런스대로 처음에는 시도를 해봤어요. 그분 틀을 레퍼런스를 보고 조금 더 개선하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 현재 지금 제가 비하인드 샷이라고 올리는 그런 식의 결과물인데 그 결과물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고 그 결과물로 인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홍보 영상, 광고 영상, 홍보 광고, 화장품 뭐든 간에 그쪽 업계 카테고리에는 결과물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열심히 아무리 찍었다 해도 결과물이 클라이언트가 마음에 안 들면 말짱 모르는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그 팀을 안 쓰겠지만 결과물이 좋으면은 과정이 어떻게 됐든 이 사람은 결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또 맡깁시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과물에 대한 보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저는 그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과정도 좋으면은 정말 베스트겠죠. 보통 우리 시나 구에서 뭐 부산시면 부산시, 양산시 이런 시에서 외주를 주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는 보통 한번 업체를 선정하기 시작하면 그 업체와 함께 매해년마다 하거든요. 더군다나 그분들께서는 공무원이고 그 공무원 분들이 매번 다른 업체를 선별해가지고 올해는 이 업체가 좀 좋네, 작년에는 이 업체가 좋았는데 올해는 보니까 이 업체가 좋네 라고 공무원 분들께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경험해보니까 공무원 분들은 했던 업체 그대로 쓰시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가 저도 많이 봤고 저도 많이 겪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과정도 중요한데 그 카테고리는 그쪽 카테고리는 결국에는 결과가 일단 중요하다는 거고 웨딩이나 이쪽 카테고리는 결과도 중요한데
이 과정을 좀 더 중요하게 보는 카테고리다. 왜냐면 웨딩 같은 경우에는 살면서 결혼을 2번 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없다고는 안 하시네요. 왜냐면 봤기 때문에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평균적으로 우리 한 번 딱 태어나서 살면서 결혼이라는 거는 평균적으로 한 번 하잖아요. 네. 그거 한 번이라는 걸 기준을 삼았을 때 인생 살면서 한 번인데 그 한 번의 순간을 위해서 내가 인생 살면서 이 한 번을 위해서 나를 찍어주는 작가가 나한테 엄청난 열정을 쏟아주면 좋겠다 라는 신랑 신부님들의 작가를 고를 때의 기준점이 되는 게 웨딩 쪽에서 카테고리에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기록물로만 남기려고 했지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고 기록을 남기려 했던 이 과정이 웨딩 쪽에서는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 한 번 1시간, 한 1시간도 안 되는 요새 길어봤자 30분인데 30분에 대한 순간을 이런 열정으로 찍어주는 작가가 촬영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결혼할 때는 이 팀이 촬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 과정이 웨딩 카테고리에서는 많이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럼 감독님은 비하인드 위주의 컨텐츠 말고 결과물을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해보셨나요? 제가 사진은 전문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진이라는 쪽은 완전 누가 봐도 우와 할 정도로 한 결과물에 대한 사진이 없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건 완성됐다라는 게시물들을 올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흔히 말해 알고리즘을 타지 못했고 이미 저를 알고 있는 제 주변 지인분들, 친구분들 그런 분들한테만 터지고 그런 식으로만 흘러갔지 그 외적으로 이 뭔가의 영상이 카테고리 그 알고리즘을 타고 그쪽 카테고리로 뻗어나가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느낌이고 저도 흔히 말해 요새 얼마 전에 유행했던 두쫑쿠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영상을 다 터졌거든요. 두쫑쿠도 결국에는 지금 현재 유행하는 현재 진행형구라는 컨텐츠를 올리면 알고리즘을 타서 어떻게든 랜덤 형식으로 터질 수 있었던 그런 게 되는데 저는 옛날에 올렸던 그런 결과물이 그 현재 2026년 핫한 이슈거리도 아니고 2025년에 핫한 이슈거리도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결과물을 올리기 위한 그런 걸 올렸기 때문에 크게 뜬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감독님이 올리시던 스타일도 아닐 뿐더러 네. 그게 다른 쪽으로 알고리즘 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효과를 못 보는 상황이었네요. 그 결과물을 올려보기도 했지만 네. 그러면 반대로 오디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비하인드 컷보다는 실제 촬영한 결과물 위주로 올리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컨텐츠를 올리게 된 이유라든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효과 같은 게 있나요? 제가 웨딩을 시작했던 때랑 감독님이 시작한 때가 확실히 달라요. 제가 시작했을 때는 변해가던 시기였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웨딩 시장이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저는 격동의 시기에 웨딩을 시작했다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은 본식에서 패백이 필수였던 시대에 저는 본식을 촬영을 했는데 지금은 패백을 거의 안 하죠? 그런 것처럼 저는 그게 없어지고 있는 과정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SNS는 결과물을 보여주기 바빴어요. 과정보다는 결과물이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과정이 중요해진 이유는 결과물은 너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가님들도 되게 많아지고 그리고 영상 감독님들도 업체도 진짜 많아지고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는 우리가 얼마 전에 새로 찍은 컨텐츠도 있지만 아이폰 스냅이라는 새로운 영역도 생기고 사진이라는 영역은 제가 생각했을 때 결과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과정이 이렇게 빛을 발하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과정이라는 컨텐츠가 제가 시작할 때는 그때도 결과물은 있었지만 지금만큼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 결과물을 올렸었던 거고 두 번째는 저는 제 SNS를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홍보 마케팅 영역으로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제 포트폴리오를 SNS에 쌓는다의 느낌으로 업로드했던 게 많았기 때문에 그 습관이 지금까지 와왔던 것 같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사진을 봐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을 때 과정이 맞는 것 같아요. 오디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결과물 위주로 올렸지만 시대 자체는 그런 비하인드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해진 시대라고 느끼시네요. 왜냐면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결과물은 누구든 다 찍어요. 누구든 다 예뻐요. 이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SNS에 발에 치이는 거는 다 예쁜 결과물들 뿐이에요. 안 예쁘면 사람들이 안 올려요. 이게 수천 장을 찍었을 때 그 중에서 10장만 잘 나오면은 사실
되는 시대니까 그러면은 수천 장 중에서 만약에 2,900장이 못 찍어도 10장이 예뻐 버리면은 그럼 그 10장만 보고 고객들은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그것만 보고는 고객들이 판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기 위해서 감독님처럼 차라리 내가 어떻게 찍는지 보여주고 그러면은 고객 입장에서도 오히려 신뢰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고민 드는 거는 아무래도 영상이랑 사진이라는 이게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사진은 이거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에 대한 고민이 꽤 많은 거죠. 영상은 자연스럽게 영상을 남기시면서 본인 영상을 하나 더 남긴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는 있거든요. 사진은 사실 순간을 포착하는 거지 영상처럼 롱테이크로 쭉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어떻게 남겨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오디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포트폴리오 개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오디님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SNS가 활용되고 있는 것 같고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브랜딩 하는데 그 역할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자체는 다들 너무 고퀄리티고 그 중에서 정제해서 너무 좋은 것들만 다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판가름이 힘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자체를 아이덴티티를 먼저 잡아주는 게 필요해진 시기인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세무사님은 저희랑 이렇게 사진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일반인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세무사님 결혼하신다고 하면은 세무사님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SNS 페이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결과물 위주예요. 그리고 하나는 내 촬영 과정을 담은 계정이에요. 좀 더 극단적으로 포트폴리오 위주 SNS에는 너무 예쁜 결과물들이 네네. 놓여 있고요. 네. 그다음에 브랜딩 SNS에는 결과물은 볼 수 없지만 이분이 이런 식으로 촬영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구나라는 거는 알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걸 선택하실 것 와, 이건 같으세요? 근데 어렵겠다. 이거는 결과물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결과물도 중요하긴 한데.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분들 이렇게만 하시면 결과물 정말 좋을 거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 느끼실 수 있지만 그래도 아니, 결과물이 좀 그릴 수 있잖아요. 되게 열심히 팍 찍는 것 같은데 내 얼굴 찍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맞죠. 세무사님 어떠세요? 이거는 결과물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본인 얼굴을 찍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막 전문가처럼 막 엄청난 포즈와 장비, 동원다동해서 보이는 모습은 완전 진짜 남들 저리 가라. 나는 완전 프로 작가다 하는데 결과물이 뭐 갑자기 흔들리는 거 찍고 있고 그러면은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신부 찍고 있었는데 자기 지인이 최정환이었나? 뭐 연예인 유명한 사람 있었고 감독이 하객만 계속 찍었던 네. 비하인드 영상이 있거든요. 최정환이었나? 네, 맞아요. 최정환. 신부가 연예인이 아닌데 하객으로 최정환이 왔는데 영상 감독이 최정환만 클로즈업 했다가 옆으로 다시 가고. 빠지면서 다시 신부를 찍고 약간 영상에 그런 거 있어요. 우와 하고 맞다.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영상 작가님들 분명히 한 번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사진은 그런 게 없거든요. 왜냐면은 사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진은 찍혀 있으면 일단 죽는 거거든. 피사체 내가 촬영해야 될 피사체가 중심이고 구도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영상을 찍으면서 움직이기도 하고 막 펜 틸트 주면서 움직이니 결국에 컷 편집이 될 영상이긴 한데 움직입니다. 한번 쫙 갔다가 아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무빙이 왜 이렇지? 그렇죠. 결국에는 두 개 다 놓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하나만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긴 한데 그렇다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두 가지를 활용하면 좀 더 효율을 낼 수 있을까요? 두 분은 어쨌든 그쪽에 많이 해보셨으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이게 한번 경험해본 사람과 시작하려는 사람 진짜 땅과 하늘의 너무 큰 차이라서 엄청 막막한데 제가 그나마 조금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레퍼런스를 찾아요. 근데 저도 우연치 않게 알고리즘을 타고 그 알고리즘 본 영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따라해봤다가 그 따라해본 그 레퍼런스 영상이 저의 틀이 돼버렸고 제 틀로 만드는 과정 중에서도 점점 그 틀 레이아웃 자체를 개선을 하면서 제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이다 라고 시작을 하면은 저는 일단 레퍼런스를 찾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미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 좋은 영상과 사진 어떤 비하인드든 간에 그 해외에서는 저희 한국에서 비하인드라고도 많이 하는데 해외에서는
다 BTS라 하더라고요. 음. 다 BTS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레퍼런스를 찾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그 레퍼런스에서 그 중요한 거는 똑같이 만들어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그거랑 내가 똑같이 만들 수 있는가라는 나의 능력이죠. 그건 내가 어도비나 포토샵이든 일러스트든 프리미어 프로든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내가 찾은 레퍼런스와 이 틀을 내가 먼저 레이아웃을 똑같이 만들 수 있는가. 그럼 똑같이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내가 얼마든지 개선을 하면서 또 나만의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사진이나 영상이나 그냥 어떤 카테고리든 간에 이 요새 컴퓨터를 못 다루면 안 되는 시대라서 컴퓨터 다루는 능력은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컴퓨터를 잘 활용도 해야 되고 그 과정 중에 프로그램은 당연히 잘 다뤄야 되는 부분이고 그 프로그램 다룰 수 있는 능력이 그 레퍼런스를 찾고 그 레퍼런스를 따라해 봄으로써 나의 능력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럼 점검을 했을 때 점검을 하는 과정 중에 내가 모르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부분은 솔직히 또 유튜브에 강의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냥 유료 결제하지 말고 유튜브만 찾아봐도 우리 영상이나 사진이나 아주 이미 올라와 있는 모든 채널, 유명한 채널, 모든 채널에 다 강의가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내가 할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그 채널을 통해서 다 찾아보면서 내가 그 채널을 통해서 일시정지를 누르면서 프로그램에서 따라해보고 또 재생하다가 누르면 정지시켜서 따라해보고 하는 그 과정이 스킬 습득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왜냐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거는 누구를 통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해버리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시간적인 딜레이가 생겨요. 그 사람이 답이 안 오면 난 또 기다려야 돼요. 그냥 그 사람이 답이 올 때까지 계속 작업이 멈춰져 버리지만 유튜브엔 이미 나와 있어. 내가 그 사람이 한 말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유튜브에 그래서 과정을 따라하면서 내 스킬로 만들고 그 레이아웃을 좀 더 개선해서 내 걸로 만든 그런 과정이 첫 번째라고 봅니다. 네, 감독님은 그러면 다른 해외에 있으신 분을 보고 레퍼런스 삼아서 지금 SNS를 구축을 하셨잖아요. 네. 그분의 어떤 부분을 캐치를 하고 따라서 이렇게 좀 잘 만들어지셨나요? 제가 봤던 레퍼런스는 해외에 있는 영상 감독님 영상을 보고 따라 만들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재밌었어요. 레퍼런스 자체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 과정이 다 담기고 보통 비하인드 샷을 보면 다들 옆에서 누군가가 촬영해주고 있는데 그거는 자기 혼자만 있으면은 다 되는 입장이니까 메리트도 있더라고요.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네. 나를 촬영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보통 우리 작업자들은 보면 사진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작업하는 그 웨딩 현장에서 내가 열심히 뛰면서 촬영하고 사진도 찍고 하는 뭔가 나의 전문적인 모습을 남기고 싶으면 이 본인은 못 남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무조건 찍어줘야 되고 우리가 예쁘게 찍고 멋있게 촬영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내가 일하는 모습을 촬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큰 메리트를 느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장비가 있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만큼의 이건 나의 투자다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고 카메라만 달랑 있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시작을 할 때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레퍼런스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첫 번째 나한테 던지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걸 만들 건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내가 카메라가 필요한지, 인스타 360 장비가 필요한지, 그게 만약에 없으면 그만큼의 투자를 내가 할 수 있는지, 내가 그 장비를 살 수 있는 그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감독님 죄송한데요. 네. 저는 사진이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걸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저는 그거를 다 투자할 수 있어요. 만약에. 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이 영상은 제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시작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그 레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독님이 만약에 네. 오로 작가님이 하신다고 하면은 네. 저는 감독님께서 작가님 이거 보시고 이거 따라해보세요. 이 정도에 떠먹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음. 영상 작가 나름대로의 그런 게 있지만 사진이 훨씬 많거든요. 비하인드 하시는 분들이. 아 진짜요? 네. 근데 알고리즘에 한 번은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고 픽 넘겼을 수도 있는데
제 알고리즘에서 항상 뜹니다. 왜 항상 뜨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떠요. 그 지금 인스타그램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 사람의 릴스를 보면 그 사람은 인스타 360도 아니에요. 카메라를 앞에 세워두고 모델이 저기 있으면 카메라 앞에 세워두고 사진 작가가 그 일반인이나 전문적인 모델은 포즈를 잘 취하겠지만 예. 일반인은 포즈를 못 취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릴스 일반인한테 포즈를 취하는 걸 해줘.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는 거. 옆에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 잠깐 제가 일반인이고 예. 작가님 이제 옆에서 나란히 앉아서 아, 그 외국 영상을 몇 개 본 것 같아요. 그거 외국 영상도 있고 네. 우리나라 작가님 영상도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똑같이 따라요. 그럼 그 뒤에 결과물 작가가 따라하는 대로 시키면 결과물은 짜잔 하고 그 다음 영상. 근데 이게 음악에 맞춰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들 수 있는 생각은 나도 저 스튜디오 가서 저 작가님이랑 찍으면 저런 결과물을 나올 수 있을까? 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과정 중에 하나. 네, 근데 이 영상이 유명하신 분 거거든요. 제가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세무사님이 만약에 SNS로 세무 관련된 마케팅을 하신다면 더 결과물적인 본인의 성과라든지 위주로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더 브랜드 이미지적인 부분으로 많이 하실 것 같으세요? 저희는 당연히 결과물로 할 것 같은데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보다 세무사님들은 SNS로 마케팅을 하는 분들은 보통 문제 제기만 하세요. 결과물은 안 알려주고 이런 상황이신 분 그러면 그 영상의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전화를 문의해라. 해야 돼요. 네, 문의해라. 문의를 해야 돼요. 본인한테 찾아와라. 네. 문제 해결을 위한 또 업종이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또 결과물을 만드는 저희 업종하고는 좀 더 결이 다른 것 같긴 하네요. 네. 야,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그 교통사고 방송하시는 우리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을 보면 블랙박스 영상이 나오고 그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문철 변호사님께 말씀을 나눠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렇게 하면 안 되죠. 한 번씩 말씀을 나누고 아니면 영상이 끊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만약에 그 의뢰를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세무사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 결국에 세무사, 변호사 분들도 자기가 알려줘야 자기한테 의뢰가 많이 들어와야 그게 결국에는 매출로 상승되는 구조인데 그러면 이 수백이 있는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그 변호사, 세무사 하시는 분들이 자기를 홍보하려면 결국에는 또 자기 모습이 나오면서 비하인드 질문이 던져져야 되고 과정 중에 한 번씩 결과에 대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게 있으면은 우리나라 사업자분들은 그게 알고리즘이 한 번 타면 그 의뢰자분께서 매출을 안 이어져도 문의가 폭발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 변호사, 세무사나 분들께서는 공신력보다는 전문성과 신뢰성이 전 중요하다고 봐요. 네. 제가 이쪽 업종이 아니라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네네. 하지만 그래도 제가 맡긴다고 문제가 터져서 맡긴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이 사람이 얼만큼 전문적인가,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경험이 있는가를 전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친구도 얼마 전에 세무사가 됐거든요. 어떻게 말하면 신입이잖아요. 근데 신입 세무사한테 맡기는 것보다 경력에 있는 세무사님께 맡기는 게 더 많은 조언을 받을 수도 있고 많은 경험도 겪었으니까 더 많은 좋은 경험에 있어서 더 저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해서는 결국에 만약에 세무사님이나 카테고리든 간에 물음표를 던지고 정답이 나오는 바이럴 마케팅이 전 돼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이렇게 마케팅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사업이 커지기도 하고 또 사업 구조가 바뀌기도 하고 뭐 시스템이 바뀌기도 할 텐데 이러한 과정에서 세무적으로도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은 A라는 업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사업이 확장되다 보니까 사진이나 영상 분야에서도 B라는 업종이 좀 더 일이 늘어나게 되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전환을 하고 싶다든지 할 때 세무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렇게 가능하다면 세무사님은 어떤 식으로 그거를 도움을 주시는지도 궁금해요. 보통 이렇게 사업자분들이 제일 가깝게 만나는 전문 직종이 세무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서 경영관리라고 부르는 그 분야들을 대부분 세무사님한테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경영 관리 안에 재무도 있고 세무도 있고 금융도 있을 거고 회계도 있을 거고 제가 지금 이 4개 말했는데 보통 이거 구분을 잘 못하시고 거의 비슷하게 쓰시거든요. 회계, 세무, 재무, 금융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는 부분,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우리가 신제품을 출시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인데 그 사업 의사결정을 할 때 회계적인 부분, 재무적인 부분, 세무적인 부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재무, 회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조언을 해드릴 수 있고 자문을 해드릴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게 세무, 기장 이런 거에 국한된 건 아니에요. 좀 추가적인 영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사실 세무사님들이 뭐 CFO, 재무자문 이런 식으로 되게 고가의 비용을 받고 도와드리는 영역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확장하고 뭐 축소하고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들은 물론 세무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이 확장을 함으로써 우리가 얼마가 지출되고 또 향후에 얼마가 들어올 거고 그래서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고 이런 거는 또 재무적인 부분이거든요.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고 그런 거는 충분히 해드릴 수는 있으나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단순한 덧셈 뺄셈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맞아요. 세무사의 역량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고 차별점도 많이 나타나겠네요. 네, 맞아요. 듣다 보니까 세무사님도 어느 정도는 서비스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서비스직이죠. 사업자 등록증에는 서비스로 돼 있어요. 네. 그렇구나. 서비스, 국가에서 인정한 서비스업이네요. 그런데 사진 하시는 분들이나 영상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사업을 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자연스럽게 수익화가 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약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은 열심히 하고 매출은 높은데 남는 게 없다. 버는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경우들도 종종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빈말일 수도 있지만 진짜 그런 경우들도 있는지 그런 경우에 어떤 부분들이 문제이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주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개인 사업자분들은 개인의 사업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분리를 하셔야 돼요. 그 사업에서 남는 이익이 얼마가 되는데 그게 회계상으로 구분이 되지 내 통장에선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돈이 있으니까 쓰는데 그러면은 돈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장부상에는 이익이 크게 잡혀 있어요. 그러면은 세금도 많이 나와요. 사적인 부분과 사업적인 부분 뒤죽박죽이 돼버리면 사업의 성과 평가도 안 되고 내가 실제로 생활하는데 쓰는 비용, 생활비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은 많이 벌지만 내가 남는 게 없다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장 안에서는 사업적인 부분, 사적인 부분이 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분리해 주는 거를 대표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 분리하는 방법이 방식들이 있나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돈을 이렇게 소득이 생겼을 때 그 중에서 일부분은 내가 사적인 부분에 쓰는 고정비,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자녀 교육비, 그 다음에 병원비, 그리고 미용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동물병원도 많이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업에서 비용 처리가 안 되거든요. 안 되는 대표적인 항목들이에요. 그런 거를 다 쓰면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내 통장에서는 뒤죽박죽 섞여서 돈이 없는 상태. 하지만 장부상에는 이익은 이만큼 크게 잡혀 있는 상태. 그래서 장부와 내 통장의 매치가 안 되는 거죠. 그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 고정 생활비를 파악을 하고 그만큼은 사적으로 쓰는 통장으로 옮겨 놓는 거죠. 매달. 그렇게 하는 거는 재무 설계의 영역이기는 한데 그거는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또 지출 규모가 다르고 사업 고정비, 사적인 고정비 이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절세를 하기 전에 자기의 재무 상태를 사업과 생활
자체의 재무 상태를 구분하고 네.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네요.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느냐 그런 차이가 분명히 생깁니다. 개인 사업자지만 법인 느낌으로 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회사의 운영은 따로 있고 나도 그 회사 운영에서 생활비를 받아서 쓴다 라는 느낌으로 본다면 법인 느낌처럼 가는 건가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재무 설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제일 낫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러면 법인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보통 법인으로 간다. 법인으로 전환을 한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네네. 일반적인 통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맞는 건지, 그다음에 어떤 시점에서 법인 전환을 한다든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지. 보통은 법인을 돈을 많이 벌어서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실제로 보면은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법인을 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말씀 주신 대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매출이 적고 영세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필요는 보통은 투자를 받았을 때, 투자를 받으면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법인을 선호해요. 왜냐하면 그 지분이 주식이라는 걸로 명확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법인을 선호하고, 그다음에 정부 지원 사업이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입찰이나 이런 데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인을 일부러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게 아니고 이익이 너무 많이 커서, 매출이 크고 회사 규모가 커져서 법인을 하는 분들은 매출 규모나 순이익을 보고 기준점을 정해놓고, 본인 각자 기준이 다 다르세요. 그거를 넘어가면 법인 해야겠다. 넘어가시죠. 기준이 개인마다 다르다고 하셨는데, 네. 1인 사업자, 서비스 업종을 기준으로 한다면 세무사님이 보시기에는 보통 어느 정도 되면은 그런 고민이라든지 전환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순이익이 1억에서 2억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매출액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는 그 구간이 있어요. 거기를 넘어가기 전에. 그 기준이 언제예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서비스업 기준으로 매출 5억이에요. 매출 5억. 더 열심히 산 다음에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관없겠다. 매출 5억, 아까 그 두 가지 요건을 둘 다 보는 거예요. 매출 5억이 되기 전에 법인 전환을 고민을 하고, 매출은 5억은 안 되는데 비용 하나도 없는데 순이익이 1억에서 2억 사이, 그러면은 고민을 하시고.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겠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네. 성실 뭐요? 성실히 세금은 내고 있잖아요, 우리 전부 다. 아, 그쵸. 그러면 됐죠, 뭐. 예, 예. 네네. 그 정도 구간에 가면은 개인 사업자 치고는 매출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당신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 용어가 저는 성실하게 내고 있으니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성실하게 내고 있는지 확인받아야 될 정도로 너는 벌고 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 개인 사업자들은 6월에 종소세를 신고해요. 주변에 개인 사업자인데 6월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다. 개인 사업자인데 친다. 친다. 궁금해집니다. 법인을 하면 소득세가 고정으로 바뀐다고 알고 있어요. 법인에서 네. 급여를 받아서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 급여는 내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죠. 개인 사업자는 내가 버는 족족 다 세금으로 내야 되잖아요. 네. 법인은 법인에서 내가 급여를 이번 달은 200 받을 거야, 다음 달은 500 받을 거야, 그거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네. 법인은 내가 세금을 얼마 낼지 어느 정도 한 템포 조절할 수 있다. 개인은 올해 매출이 큰 건을 성사해서 극단적으로 아까 5억은 멀다 하셨지만 10억짜리를 수주하셨어요. 그 10억에 대한 세금을 다 맞아야 돼요. 법인은 법인이 10억을 수주를 했으니까 10억은 법인에 모셔놓고 거기서 나는 200만 빼올 거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법인은 창고 같은 거예요. 법인이 이꼬르 대표는 아니거든요. 네. 법인은 법적인 인물을 한 명 세워놓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대표도 월급을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 받느냐가 대표 자체의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 맞죠? 맞습니다. 죄송한데 군뱅이 앞에서 주름을 한번 네, 제가 맞습니다.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 회사도 법인을 바꾸게 된 계기가 매출 때문에 법인으로 바꿔야겠다라고 확실한 판단을 가지고 법인 합시다라고 해서 네네. 나도 이제 월급쟁이다. 음, 잘해보자. 맞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네. 좀 치는 업체네요. 6월에 하시나 봐요. 아, 예. 이거는 봐요. 성실 뭐라고요? 성실하게 내고 계시겠죠. 아무 성실해지십시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가 안 되는 업체도 많아가지고 그런 업체들이 만약에 걸리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우리는 현금 영수증이 안 돼요라는 가다가 있더라고. 만약에 소비자들은 그래요 하고 계좌 이체를 해주는데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계좌 이체라는 그 증거가 남아버렸어. 거기서 만약에 추후에 신고를 안 하거나 그대로 계속 사업이 흘러갈 때 그때 문제가 터진다라고 하면 문제가 터지는. 문제는 하나밖에 없죠. 매출 누락을 한 것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되는 거. 그 금액이 크면 뭐 형사처벌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좀 탈세 영역으로 가는 거겠죠. 탈세죠. 다른 분들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정도 금액이면 세무서에서 조사 안 나와 하는 이 정도는 괜찮아. 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나는 이 정도밖에 못 벌기 때문에 나는 세무조사 받을 일 없어. 세무서에서 연락도 안 할 거야. 조사도 안 할 거야. 라는 안도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많죠. 그런 분들도 결국에는 작정하고 조사가 들어가면 다 그런 대상인 거예요. 그 조사를 하는 분들도 그 얼마를 징수하는지가 본인들의 실적인데 그렇게 에너지를 쏟았을 때 100만 원을 추징을 한다 아니면 1억을 추징한다 이거가 실적이 확 다르잖아요. 소액인 경우에는 알고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공무원 분들 중에는 가늘고 길게 이런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눈에 안 띄면 판에서 문제를 만들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100%다라고 말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걸릴 수 있는 위험 대상이다. 세금을 징수하는 입장에서도 인건비도 안 나온다. 맞습니다.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암암리에 두겠다. 이런 개념으로 네. 봐야겠죠. 국세청도 더 윗기관이 있어요. 기획재정부도 있고 감사원도 있고 그런 데서 일 왜 이렇게 했냐 하고 감사 지적을 당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가 나오기도 하고 소명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신임 발령받은 열정 있는 공무원이 받았다. 그때 이제 가장 열정이 있으니까 나는 정말 청렴하고 성실하게 법대로 처리할 거야. 그런 분들은 되게 소액도 소명 요청을 많이 하세요. 소위 피바람이라고 하나요? 그 수가 있는. 열정 과다. 과다라고 표현하면 위험한 것 같고. 네네. 그분들의 일을 열심히 하신다. 업무에 네. 충실한 충실. 네. 과다 말고 충실로 합시다. 네.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하는 일 같은 경우는 이 세금이랑은 사실 조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세금 쪽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모르고 누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세무사님이 아까 전에 사업을 시작할 때 네. 세무사님이랑 뭔가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했는데 네. 아무것도 몰랐어.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그래서 선배 작가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고 사업자를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모르고 누락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은 현금 영수증을 당연히 발행해 줘야 되는 네. 업종인데 발행을 안 해줬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그 청에서 네. 뭐 1차적으로 권고가 나오는지 아니면은 바로 그냥 때려버리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아, 봐주는 거는 없고요. 모른다고 해서 봐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을 내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의무라고 봐야겠네요. 그거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허용의 범위는 아닌 것으로. 딱 그 법에 나와 있어요. 모른다고 해서 봐주지는 않는다고. 무지가 죄다. 그러니까 알고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상담을 받고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의무 발행 업종으로 알고 있는데 15만 원 이상의 매출일 거예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당연히 세무사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스템도 알고
상담도 받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아직까지 내가 세무사를 쓸 정도로 사업이 커지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셀프로 가능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사업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세무사님을 찾게 되는 것 같고, 네. 근데 그 이상의 단계가 됐을 때 이제는 세무사님하고 안녕을 구해도 될 그런 단계도 오나요? 오죠. 그런데 완전히 안녕을 한다기보다는 기장이라는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회계 처리를 하고 재무회계 처리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세무회계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재무회계 처리는 비교적 어렵지 않은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면 기장 서비스는 더 이상 이용하지 않고 매월 나가는 그 수수료 그거를 더 이상 안 내고 우리 회사에서 직원이 처리를 해도 돼요. 근데 그 재무회계 이후에 세무회계 단계에 가서는 국가에서 외부 조정 대상자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외부에 있는 어떤 우리 회사 외부에 있는 회계사나 세무사나 이런 회계 전문가에게 세금 계산을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무회계 단계의 그 장부 처리, 월 기장료 요거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면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통은 그 단계가 잘 안 오죠. 한 세대 안에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한 세대라는 건 사업이 영위가 되고 네, 세대에 네. 거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는 정도가 돼야지 되는데 네. 그거 자체가 내부 직원이 시스템화가 될 만큼 규모가 커졌을 때 단순 기장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니 네. 어느 정도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안에서 회사 자체에서 그 격리 직원이 그런 회계 처리 기본적인 거를 하고 어려운 게 있으면은 세무사한테 자문만 구하는 식으로 하다가 법인세 신고 시즌에 그 정리된 장부를 세무사가 받아서 세무회계 숫자로 변경하는 세무조정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저희가 세무조정 수수료만 받고 세금 신고를 해드립니다. 너무 먼 이야기까지 한 것 같네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네요. 자꾸만 자존감이 깎이는 느낌이에요. 다시 이 타이밍에서 이제 그나마 친숙한 마케팅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 너무 멀리 온 것 같아.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내 아들내미쯤 돼야 나 말고 우리 자식 정도 돼야 된다 하니까 그 자식이 그 사업을 영위했을 때 그럼 세무사님도 자식을 세무사로 하시게 되면 세무사님 아내 세무사님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개인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 개인 사업자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이 뭔가 세무적인 일을 관리를 하고 있었다가 뭔가 내가 일도 많고 이거 도저히 세무적인 일이 관리가 안 된다 내 네. 수중에서 그럼 맡겨야 되잖아요. 그럴 때 맡겼을 때 결국에는 비용적인 부분도 발생을 할 텐데 네. 그런 비용적인 부분은 웬만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모르기 때문에 세무사를 찾아가는 걸 좀 주저하는 경향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거와 함께 지금은 일반적으로 세무사를 저희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떤 시스템으로 비용 지출이 나가는지와 함께 이 정도 수익은 있으셔야지 세무사를 비용을 나갔을 때 그래도 그 서비스 이용 금액보다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 부분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분들이 질문이 되게 많은 고객이 있고요. 그냥 진짜 딱 세무 기장만 맡기시는 분도 있어요. 세무 기장만 맡기시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월에 한 8만 원, 10만 원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 금액으로 세무사무실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그 다음에 직원 급여 신고 이런 거를 대신 해드리거든요. 그 이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득세, 법인세 이런 거를 신고할 때 추가적으로 세무조정 수수료라는 게 발생을 하고 그거는 보통 최소 금액이 한 40, 50 이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1년에 한 100에서 150 정도를 최소로 생각했을 때 지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실 어떤 딱 명확한 기준이라기보다 대표님이 어떤 선투자의 개념으로 나 세무 신경 안 쓰고 영업에만 몰입할래, 마케팅에만 몰입할래
그런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지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역량이 되면 뭐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시는 분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외부 조정 대상자, 그게 될 때까지 뭐 버티시기도 하고 복식부기 의무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어떤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올 때까지 본인이 처리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거 어떤 경우에 이익을 얻느냐,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사업 전략에 따라서. 그래도 콕 집어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 정도 지금 세금을 내고 있거나 이 정도 매출을 하시면은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는 제가 숨은 돈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사진업, 영상업 이런 쪽을 하신다면 매출이 1억 정도 넘으시면 세무사를 쓰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들으셨죠? 1억입니다. 저는 아직 멀었네요. 아니잖아. 혹시 타이세하고 계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1억 이상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저는 비수기가 확실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마케팅으로 돌아가서 컨텐츠를 올릴 때 컨텐츠의 퀄리티가 더 중요할지 아니면은 자극적이고 광고성이 되는 게 중요할지 어느 비중을 더 쉽게 말해서 먹힌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늘 말하지만 결과물이 좋아야 예, 퀄리티가 나와야 사람들의 이목을 끄니까 예, 그게 우선일 것 같은데 저는. 저도 지금 오지 작가님이랑 같은 생각이긴 한데 과정도 퀄리티가 높으면 전 더 그게 원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정도 퀄리티가 좋게 만들어야 되고 결과물은 그 과정으로 인해 당연히 퀄리티가 높아야 되고. 그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실제로 촬영하시는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과정을 컨텐츠로 찍었을 때의 그 과정 컨텐츠의 퀄리티를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과정을 찍는 그 퀄리티도 높으면 높을수록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두 분 다 컨텐츠 자체에 대한 퀄리티가 더 우선시 되기는 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좋은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팔로워가 늘어나거나 좋아요를 늘어나거나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팔로워가 실제 문의나 일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반반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팔로워 숫자가 곧 권력이었거든요. 인스타그램 회사에서도 인식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인사이트를 투명하게 다 공개했어요. 네 계정이 얼마에 어떻게 노출이 되고 너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이 너를 걸 봤는지 아니면 팔로우하지 않는 사람이 너를 거를 봤는지 어떻게 노출이 됐는지 해시태그인지 탐색인지 이거를 인사이트를 투명하게 공개한 게 꽤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아까 말했던 제가 시작하던 단계에는 팔로우를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실제로 노출이 얼마나 일어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유의미한 노출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네. 이 인사이트는 나만 아는 거니까 이거를 내가 매번 고객들한테 저 이만큼 누군가 봤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팔로워가 많으면 당연히 이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또 B2B로 접근해 봤을 때 B2B는 저한테 뭘 요구했었냐면은 사진을 올렸을 때 음식 사진을 올렸을 때 사진에 대한 노출이 얼마나 됐는지 궁금해요. 이런 것들을 요구하셨던 업체도 있었기 때문에 B2C랑 B2B가 그거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다른 것 같아요. B2B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효과를 더 중시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데이터화된 거를 중요시 그쵸. 하시네요. 감독님이 보시기에는 또 어떠세요? 우선 팔로워 숫자도 영향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우리 사람도 우리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이 있듯이 인스타도 오로 작가님께서 옛날엔 진짜 수가 곧 권력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게 약간 의미가 좀 사그라든 단계라고 저도 보거든요. 그리고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플랫폼의 정책도 중요하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인스타그램 CEO 분께서 발표한 정책은 팔로워가 중요하지 않다. 컨텐츠가 중요하다. 컨텐츠의 질의 그 양과 질 결국에 그 퀄리티에 따라서 그게 얼만큼 노출이 될 것이냐가 판별이 될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수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콘텐츠의 질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팔로우 숫자가 많을수록 노출 자체가 많이 되는 게 네. 비례였다면 지금은 굳이 팔로워가 되지 않더라도 불특정한테 소개해주는 콘텐츠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팔로워 상관없이 어떻게 이
콘텐츠가 유통되는지가 달라졌네요. 그 구조 자체도 어떤 SNS 플랫폼을 쓰는지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옛날에는 페이스북이 왕이었으면 지금은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으로 거의 다 넘어갔어요. 페이스북은 오히려 뭐 네이버 밴드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네이버 밴드 정말 활용 잘 하시고 거기서 커뮤니티 활성화 잘 돼 있으시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페이스북 좀 많이 죽었거든요. 그런 분들조차 지금 인스타그램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인스타그램에서 성공하고 싶은 정책을 잘 알아야 돼. 25년 정책, 26년 정책, 25년에는 1대1 비율밖에 없었는데 이쯤으로 넘어오면서 인스타그램 기본 비율이 1대1에서 약간 4대5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계속 바뀌는 구조에서 1대1 썸네일을 만드시는 분이 4대5 썸네일을 만드는 기준이 바뀌어서 틀이 다 틀어졌어요. 틀도 결국에 4대5로 다 맞춰야 되고, 다시 내가 이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CEO분들도 말하거든요. 대표분들도 이 기능을 활용하세요라고. 위치 넣기, 만약에 제가 지금 현재 스튜디오에서 비하인드를 올릴 때 이 스튜디오 위치를 넣고 해시태그는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위치를 넣고 내가 태그하는 건 의미가 없고, 어떻게 인스타그램에서 이 기능들을 활용하세요 라는 거를 잘 쓰느냐에 따라서 노출에 대한 알고리즘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26년 인스타그램은. 팔로워 자체가 이제는 컨텐츠 노출로는 이어지는 게 아니고 외에 지금 SNS에서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주력하고 있는 기능들 10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노출에 도움이 되는 거네요. 팔로우를 어떻게 쌓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컨텐츠를 올렸을 때 소비자는 컨텐츠가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릴 컨텐츠도 기대가 된다는 의미로 팔로우를 해서 계정을 받아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거는 팔로우를 무의미하게 돈을 주고 구매했을 때 그거는 흔히 말하는 유령 계정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팔로우 숫자는 많지만 결국 컨텐츠가 안 좋으면은 좋아해주지 않으니까, 좋아요라는 것 자체가 컨텐츠가 좋기 때문에 좋아요라고 누르는 건데, 그런 거 말고 만약에 내 컨텐츠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유의미한 숫자로 팔로워가 쌓이게 된다, 그래서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된다 하면 당연히 같이 노출도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 그만큼 숫자에 따라서 이 팔로우를 어떻게 쌓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또 뭐 허상의 팔로우를 이제는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SNS 시스템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인스타그램에서 계속 추구하는 말씀하신 정책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야지 또 실제로 SNS를 사용하시는 사용자들도 좀 더 유의미하게 신뢰를 가지고 가실 테니까. 그쵸. 지금 두 분은 직접 SNS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외주를 통해서 SNS나 마케팅을 관리하거나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하는 게 맞다고, 계속 하면서 일이 감당이 안 되면은 맡길 수도 있겠죠. 맡기는 게 맞다고 또 보고, 왜냐면 다른 일도 있기 때문에 그 일에만 집중하면은 또 다른 무언가를 못 하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세무사님을 통해서 맡기는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맡기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일을 맡기게 되는 기준점은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만약에 맡기게 된다면? 제 기준으로는 제가 도무지 SNS를 관리를 못하는 문의가 왔을 때, SNS 관리가 안 되는 시기라고 하면 보통 문의나 다른 일 쪽으로 너무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더 바빠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관리가 소홀해지니까 그때 저는 맡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익이 늘어나서 비용적으로 충분히 마케팅을 맡길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시간적인 여력만 된다면 직접 하고 싶으시고, 네. 시간적 여력이 안 될 때 외주로 넘길 생각이시네요. 그러면 시간이 되는 한 본인이 직접 이거를 계속 만지고 싶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거는 딱 간단하게 내가 키운 계정이니까, 내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내가 손을 대고 남이 로그인해서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직접 1부터 100까지 키운 계정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오디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그 마케팅을 잘 하지도 못했고, 저는 제가 마케팅으로 뭔가를 성과를 봤다라고는 이거를 제가 몸소 체험한 게 없기 때문에, 감독님처럼 뭔가 갑자기 내 배가 뻥 튀기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이렇게 상향하다가 유지했다가 다시 꺾였다가 이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마케팅을 잘한다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고, 남들 하는 거니까 해야지 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남한테 맡겨서 잘 된다고 하면 무조건 맡기고 싶겠죠. 대한민국에 이 사진으로 마케팅 못하는 사람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다 마케팅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으면은 다 맡겨서 마케팅으로 다 돈 벌고 돈이 돈을 불러오고 이렇게 됐을 것 같으니까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뭔가 그걸로 효과를 못 봐서 그런지 맡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오디님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맡겨서 마케팅 전문가분들한테 맡겨도 그만큼의 기대 효과를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예, 부분이네요. 맞아요. 잘 되고 있잖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감사하긴 해요. 팔로우 숫자에 비해서는 뭔가 이렇게 문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고 본식도 제가 요새 집중하고 있어서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거든요. 그 본식 계정 또한 걔는 팔로워가 1000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워크인 손님이 꽤나 많아요. 어떻게 보면 오디님의 주된 컨텐츠는 포트폴리오적인 결과물이라고는 하시지만 제가 옆에서 보는 느낌에서는 그 컨텐츠와는 별개로 이 소비자분들, 신랑 신부님하고의 소통의 창구로 잘 이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고객과의 소통을 통한 이 뭔가 마케팅이라고만 하긴 규정 짓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잘 긁어내고 있지 않으신가. 그래서 꼭 팔로워 숫자 자체를 떠나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되게 좋은 부분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도 저는 촬영이 끝난 신랑 신부님들이랑도 생각보다 꽤 오래 인연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프리웨딩을 저한테 찍었던 분이 본식을 예약하고 본식을 찍었던 분이 이제 만삭 사진을 저한테 요청하고 그리고 아기가 나오고 나서 돌 사진을 또 요청하고 그러고 나서 한 5년 있다가 리마인드 이렇게 하시고 싶다고 먼저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저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런 채널로서의 운영을 더 하고 있는 거지 오롯사진이라는 브랜드를 더 알려야 돼 이런 식으로 브랜딩을 한다의 느낌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자체도 오디님의 아이덴티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이렇게 그냥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사진을 일로 하게 되고 수익이 생기면서부터 생기는 고민이랄까 어려움이랄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개씩 던지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오디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케팅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다면 전문가한테 넘기고 싶다. 하지만 효율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셔 사항에서 이제 사진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사진 일을 이제 조금 시작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SNS는 필수다. 아니면 선택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조건 필수고 지금은 이게 몇 년 전부터 나왔던 문장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PR의 시대라는 게 이거 제가 대학교 때 신문방송학과에서도 나왔던 그렇죠. 그게 저는 끊이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PR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쟁점인 것 같아요. 저는 SNS는 필수입니다. 감독님 오늘 이렇게 SNS 마케팅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SNS 마케팅에서는 드러내지 못했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알아주세요. 우리는 이런 부분도 있다면 한번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과정 비하인드만큼 결과는 전 당연히 보장합니다. 네. 결과물을 보여주시진 않지만 걱정은 하지 말고 믿고 맡기셔라. 어떤 웨딩홀을 가도 제가 가면 안 망할 자신 있습니다. 와. 요즘에 플렉스라는 단어를 안 쓴다던데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세무사님 그러면 아까 전에 결과 보고 고를 것 같다 했는데 이 정도의 자신감이면 방금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방금 좀 신뢰가 올라갔나요? 네네네. 마지막으로 세무사님한테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대-AI 시대에 맞춰서 1편에서는 세무도 AI로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세무사님의 생각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누구들한테든 괜찮습니다. 세무사님의 홍보도 괜찮고 팁도 괜찮고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도 괜찮고 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세무가 세금이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나올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인간이 판단하는 부분이 되게 많고 대표자나 어떤 그 회계를 처리하는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런 부분을 AI가 융통성 있게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거를 AI가 할 수 있게 되면은
AI가 스스로의 의지를 가진 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는 세무사 밥벌이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끝으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AI 툴 관련해서 되게 비용을 많이 쓰고 계세요. 저도 또 많이 쓰기도 하고, 저도 한 4개, 5개 정도를 쓰는데, 그 비용들은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에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따로 모아가지고 종소세 신고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꼭 반영을 하셔서 비용 처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셀프로 세무 관리를 하시던 분들은 관성적으로 해오시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부분은 자칫 놓치고 가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는 그런 해외 결제 비용들이 일회성으로 소액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매달 꾸준히 계속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카드 결제에 달러라든지 해외 원화로 결제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챙기셔야 됩니다. 와. 이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광고비 그런 부분 제일 엄청 큰 것 같아요. 광고비는 진짜 큰 것 같아요. 마침 또 광고 마케팅의 이야기였는데 두 분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광고비 태우고 있는 거 세무적으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1년 넘게 태운 것 같은데. 저희 업체 대표님도 원래 사업을 한 매출 3억, 4억 규모를 하시다가 갑자기 메타에서 광고를 확 태우더니 매출이 한 13억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메타에서 광고를 집행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게 국내 세금 계산할 때 국내 신용카드 결제 내역에는 집계가 안 되니까 이익도 엄청 많이 잡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메타 비용은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한 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하니까 또 좀 정상적인 수준으로 이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미리미리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누락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두 분한테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마지막 꿀팁으로 이렇게 컨텐츠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왜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이라도 안개 어디야? 이런 세무사님을 만나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 다른 세무사님들도 다 챙겨주실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사진하고 거리가 먼 것 같은 세무와 마케팅이었지만 사진을 취미에서 일로 넘어가게 되면 떼어놓을 수 없는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색할 수도 있는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사진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로 사소한 사담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